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 박성지입니다. 대한신부전학회 디지털 헬스 연구회 제3차 웹 심포지움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당뇨입니다. 당뇨 인구 5천만 명, 전체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지금 과연 당뇨 조절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연소혈당 측정기의 유용성과 해결점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좌장을 맡으신 디지털 헬스 연구회 회장님이신 최동주 교수님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어느덧 세 번째 웹 심포지움입니다. 첫 번째 저희 심포지움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기억되고, 아마 심전도 인공지능을 어떻게 저희들이 임상에 응용할지에 대한 걸 했고, 지난 시간에는 챗 GTP를 원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고 뭐 논문까지 쓸 수 있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연속 혈당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연속 혈당 측정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연속 혈당을 과연 측정할 건지, 물론 제1형 당뇨는 그렇겠지만 우리 제2형 당뇨는 어떤지 이런 걸 짚어보고, 이런 측정 기기들이 더 유용한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실 선생님은 진상만 교수님이십니다. 진상만 선생님은 서울대에서 의학사 석사하셨고 성균관의대에서 박사하셨습니다. 현재는 삼성서울병원 성균관의대 내분비내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아주 명강의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강의 잘 들으시고, 질문은 나중에 다 끝나고 이 타이핑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진상만입니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연소혈당 측정 이제 꼭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사실 내분비내과에서는 이런 주제로 발표를 한 게 꽤 오래됐습니다. 워낙 이제는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이미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니까 오히려 이런 강의를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오늘 준비하면서 그때의 기억이 많이 나고, 사람들이 다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그런 눈빛을 봤던 게 기억나면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제가 책부터 파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당뇨병학회에서 이제 환자관리위원회 이제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가 펴낸 이제 책이 있습니다. 연속혈당 측정을 이용한 혈당 조절 길잡이라는 책인데, 나름 한 4년 정도 걸쳐서 이제 많이 신경을 써서 만든 책이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하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챕터마다 밑에 QR 코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놓은 그런 이제 유튜브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 책자를 좀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냥 온라인 서점 아무 데서나 이 책자로 네이버에만 검색하셔도 다 나오니까요. 유용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이제 CGM에 대한 걸 접했으니까 옛날 기계부터 지금까지 발전해온 과정을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연소혈당 측정 이제 기기에 대해서 처음 이제 아주 기초적인 개념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혈당을 사실 직접 재는 기기는 아닙니다. 혈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간질액으로 이제 포도당이 이제 확산이 되고요. 간질액의 포도당을 재는 센서가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센서는 사실 원래는 이제 우리가 체열해서 재는 이제 같은 효소를 씁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이게 혈액 자체가 아니라 간질액을 포도당을 재기 때문에 실제 혈당보다 한 5에서 15분 정도 지연이 돼서 나타나는데, 일관되게 계속 15분 지연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에서 어느 때는 좀 짧아지고 어느 때는 길게 지연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저혈당에 빠졌을 때 환자들이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 같은 걸로 빨리 이제 혈당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가 제일 문제라서 환자들이 그때 연소혈당 측정을 보면은, 사실은 혈당은 다 교정이 돼 있는데
이제 연소혈당 측정에서는 여전히 이제 60, 70으로 나오니까요. 이제 이게 교정이 안 된 줄 알고 또 마시고 해서 그 1시간 뒤가 막 300이 돼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 때, 그러니까 결혈당을 교정하는 상황일 때는 이렇게 체열을 해서 재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센서 착용 이제 직후에 몇 시간, 그리고 특히 이제 첫 24시간은 정확도가 전형적으로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새 센서를 취침 전에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서전 하자마자는 좀 그 주변에 염증도 있고 하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요. 이 문제가 그래도 그 세대를 거치면서 점점 좀 해결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센서 이제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 잘 때 눌리는 부위에 하면은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요즘의 기기들은 많이 해결이 됐는데 아세트아미노펜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런 기기들 해봤을 때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하면은 딱 그 몸에 흡수되는 그 시간대별로 이제 40, 50까지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처음 접하실 때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리얼타임 CGM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예전에 CGM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병원에 환자가 와서 이제 병원에 있는 기계를 달고 3일 정도 이렇게 혈당을 측정한 기록을 자기는 못 보고요. 나중에 이제 병원에 기계를 반납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화면이 이제 진료를 볼 때 그제서야 이제 처방한 의사와 환자가 같이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로페셔널 이제 CGM이라고 하고, 이제 후향적인 CGM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환자한테 블라인드도 있으니까 블라인드 CGM이라고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잘 안 쓰이긴 하지만은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이걸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얼타임 CGM을 하게 되면 환자가 그걸 보고 바로 반응해 버리니까 평상시의 생활 양식하고는 바이어스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연구할 때는 많이 쓰게 되고, 실제 환자들이 지금 많이 쓰는 건 퍼스널 CGM, 리얼타임 CGM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소속이 아닌,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한다는 퍼스널이고,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지금의 혈당을 바로 보여준다는 개념이고, 그러면 이걸 보고 환자가 바로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이거를 이제 인슐린 펌프에다가 연동해서 센서 오그멘티드 인슐린 펌프로, 그러니까 인슐린 치료를 많이 자동화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덱스콤 G6가 이제 제일 처음 들어온 리얼타임 CGM이었고요. 그 전에 G5도 잠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G5만 해도요, 그러니까 체열을 해서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했어야 되는 기계였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으로 이제 G6가 들어오면서 더 이상 보정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G5만 해도 이렇게 주사위 같이 생긴 걸로 인서션을 했었는데, 이게 원 버튼으로 한 번 누르면 착각하면서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이제 없어지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주일밖에 안 갔던 센서가 이제 10일 정도로 기간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훨씬 크기도 작아졌고, 이 회색 부분 따로 이제 보이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미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보라색 플라스틱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센서입니다. 그래서 센서를 먼저 인서션 한 다음에 이거를 조립해서 끼워 넣어서 이거는 그래서 재활용하는 이제 3개월 동안 써야 되는 이제 부분이고요. 이게 그래서 계속 블루투스를 통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보내주는 게 이제 리얼타임 CGM이고요. 리브레를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리브레는 리얼타임 CGM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인터미턴트리 스캔드 CGM이 최근에 제일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IS CGM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아직도 이제 프리스타일 리브레 이제 1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2015년 정도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때 내걸었던 구호가 이제 Why prick when you scan입니다. 그래서 왜 체열하느냐.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보정을 안 하는 센서가 이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 칼리브레이션, 그러니까 공장에서 칼리브레이션을 이제 해서 나와서, 그러니까 2주간 그냥 쓰는 센서다.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미터가 없으니까 가격도 좋아지고요. 하지만 단점이 있는 게 트랜스미터가 없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이제 휴대폰을 여기다 대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여기 댈 때만 이제 데이터를 넘겨받게 되니까 저혈당이 빠지고 있을 때 실시간으로 알람은 안 되는 거고, 인슐린 펌프와 연동은 그럼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이제 리브레 2와 3인데요.
그래서 2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완전히 덱스콤 같은 이제 리얼타임 CGM은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1분마다 이제 데이터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저혈당이 올 때 그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알람을 이제 해줄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ISGM과 리얼타임의 중간 정도 되는 기기고, 그 리브레 3는 이렇게 크기도 이렇게 더 작아지면서 완전한 리얼타임 CGM으로 돼서, 원래 에보트의 계획은 이 그 리브레 3까지는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도, 그러니까 2를 리얼타임 CGM 형태로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오늘 여쭤보니까 그냥 2가 들어올 것 같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세션 끝나고 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별로 이제 뭐가 좋아졌냐를 보시면, 이제 덱스콤의 그 장점은 리얼타임 CGM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24시간 이제 그냥 블루투스로 신호를 보내는 게 장점이고, 이제는 그 아까 보셨던 G6 다음에 G7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게 내년 초 정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11에서 10.5일로 좀 더 늘어나고, 웜업 피리어드가 이제 붙이고 나서 2시간은 이제 그 혈당을 알 수가 없었는데 27분으로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정확도도 여기 마드라고 써져 있는 이제 그 문구가 이제 이게 낮을수록 이제 정확도가 좋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체열을 해가지고 혈당 측정하는 게 이제 그 10% 안쪽이면 거의 그 정도 정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8%, 9%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겠고, 블루투스 레인지가 6m 정도 되고, 근데 이제 그 리브레 1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아직도 이제 인터미턴트 스캐닝이고, 2는 이제 불완전한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그 혈당 정보는 이제 기존처럼 인터미턴트 스캐닝을 해야지 넘어오고, 3가 되어야 이제 덱스콤처럼 리얼타임이 되고, 그때는 이제 블루투스로 이제 전송할 수가 있고, 여기에 블루투스가 이제 그 적용 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인터미턴트 스캐닝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G6가 지금 쓰고 있는 세대인데, G7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리브레처럼 이제 그 트랜스미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체형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그냥 그 리얼타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 리브레 3도 이제는 크기도 거의 비슷해졌는데 리브레 3가 좀 더 작습니다. 대신에 리얼타임 CGM을 이제 3부터는 이제 구현을 이제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한 마드 값이, 그러니까 10% 이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체열해서 혈당 측정할 때의 정확도라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이 정도로 격차가 컸다면은,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에 리브레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근접하게 됐고, 덱스콤 G5부터가 그 정도, 그러니까 컴패러블한 이제 정확도가 돼서 FDA에서,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이때까지는 이제 그 연소혈당 측정으로 혈당 값을 얻게 되더라도, 뭐 인슐린을 뭐 용량을 결정한다든지 이런 크리티컬한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제 그 체열을 해가지고 결정하라는 게 승인 사항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때부터 2016년부터는 이제 넌 어드정티브 유즈라고 해서 그냥 그 CGM 값을 바로 믿고 그냥 그 인슐린을 맞아도 된다. 이게 나온 게 불과 이제 2016년이고요. 그러니까 G6부터가 이제 마드 값이 이제 10 아래로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오게 됐고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2014년부터 사실은 옛날부터 나와 있던 건데, 우리나라 들어온 거는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환자들이 해외에서 직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승인받지 않은 기기를 이제 직구를 하니까 식약처에서는 범죄자다 이렇게 딱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슈가 돼서 결국에 그게 오히려 이제 스토리가 많이 전해지면서 지금은 좀 더 보급이 잘 된 것도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그분들이 처음에 많이 고생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그 미국에 출시되는 이제 일정과 우리나라 들어온 일정 사이에는 갭이 이제 크게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요, 덱스콤 G7이 내년 초에 들어온다면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쓰는 기계와 많이 그래도 그 갭이 좀 줄어들었고, 사실은 리브레 2가 이제 아직은 그 미국 유럽은 이미 3를 이미 다 쓰고 있는데, 이제 내년 5월 정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직도 격차가 좀 많이 크고, 그 이유는 이제 워낙 한국 시장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 끝나고 다음 연재에서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진짜 이 제목인 이제 우리가 왜 CGM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대선 때 그래서 그 기사 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연소혈당 측정기가 왜 대선 공약에 나오나 했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그 식약처 문제 됐던 이제 그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런 공약까지 이제 나오게 됐다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이 그 2형 당뇨병에 인슐린 쓰는 사람까지로 확대가 될 예정이고 그건 아마 내년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1형 당뇨병에 대해서는 이제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그 사용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이게 그 사실은 그 의사보다는 환자들이 먼저 알고 그 해외 직구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이제 장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이제 두 가지 킬러 아이템을 말해라 한다면은 결국 이제 인슐린 치료의 자동화와 그리고 맞춤형 식단, 생활 습관 조절이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 인슐린 치료 자동화를 더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 아래쪽을 더 관심 있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 CGM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또는 이제 그 인슐린 펌프 기계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 혈당 정보를 보내주면 이게 인슐린 펌프를 그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인슐린 인퓨전 레이트를 조정을 해주는 그게 굉장히 이제 좋아져서 이제는 1형 당뇨병에서는 이제 표준 치료까지로 격상이 되고 있고 이 펌프까지를 안 쓰더라도 이제 스마트 인슐린 펜이 이제는 나와서 여기랑 연동이 되고 있고 자동차로 치면 이제 부분 자율주행 정도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이제 수준까지는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맞춤형 식단과 뭐 생활 습관 조절 좀 더 가볍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희 전문가보다는 그 일반인들이 많이 이미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중, 뭐 체지방 같이 눈에 금방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혈당은 사실 이제 실시간으로 자기가 볼 수 있으니까 더 이제 행동 변화 효과가 커서 이거를 쓰시는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치료 자동화부터 잠깐 소개해 드리면, 그러니까 사실 그 이 테슬라 자동차를 탄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 자율주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처럼요, 그러니까 이런 길, 그러니까 쭉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속도로만 있고, 그러니까 뭐 턴을 할 필요도 없고, 뭐 시내 운전이 아닌 이런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부분 자율주행도 굉장히 유용하죠. 그냥 그 몇 시간을 운전해도 그냥 차가 알아서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그 인슐린 치료 자동화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이 구간에 해당하는 게 환자한테는 이제 그 취침중이 되겠죠. 그래서 그 식사를 안 하는 취침 중에는 그러니까 기저인슐린만 가지고 조절을 하니까 마치 이제 이런 차를 타는 것 같이 그래서 환자가 자고 나면 혈당이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빨리 혈당이 이제 변화를 할 때는 이제 이런 자동 알고리즘에 맡기기에는 인슐린의 파마코카이넥스가 맞지가 않지만 이렇게 천천히 변하는 야간 혈당은 거의 완전한 자동화가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내 운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복잡한 상황이 이제 식사 전후의 혈당 조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 완전히 수동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계산을 이제 그 알고리즘에 도와주는 이제 그 정도 블러스 계산기까지는 많이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원래 1형 당뇨병이나 뭐 2형 당뇨병도 이제 굉장히 진행해서 자기 인슐린이 안 나오는 사람은 이제 내가 밥을 얼만큼 이제 탄수화물을 먹을까 하고 이제 지금 식전에 혈당이 몇이 나와 있나 이거를 해가지고 이런 공식에 넣어가지고 자기가 인슐린을 몇 단위 맞아야 될지를 정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환자도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자기가 뭐 어떤 상황이든 그냥 똑같은 그 숫자로 인슐린을 맞게 되니까 굉장히 그럼 이제 어떨 때는 저혈당이 오고 어쩔 때는 고혈당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 인슐린 사용 비율이 사실 이제 전체 선진국 중 제일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이런 교육이 잘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제 블러스 계산기라는 이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계산 중에서 그냥 자기가 탄수화물을 이제 몇 그램 먹게
있겠다라는 그것만 미리 알려주는 것만 하면은 그냥 인슐린을 몇 단위 써야 되는지가 그냥 계산이 돼서 나오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일형 당뇨병의 60% 이상이 이걸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펌프 형태로 나온 게 오토메이티드 인슐린 딜리버리란 개념이고, 그리고 그래서 야간에는 완전 자동이고 식사 전후에는 저 볼러스 캘큘레이터를 쓰는 거고요. 그거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이제 커넥티드 인슐린 펜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그러니까 CGM과 이 인슐린 펜을 연결해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래서 비교적 좀 이거는 그러니까 그 볼러스 캘큘레이터를 좀 단순화해서 좀 그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도 좀 더 손쉽게 이제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이제 UI가 구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아마 앞으로 몇 년간 굉장히 사용자가 많아지게 될 텐데, 근데 그게 뭐 말은 좋아 보이지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료진에 의해서 적절한 교육을 또 제공하는 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그 환자는 편하지만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환자가 그 탄수화물 몇 그램을 늘지만 입력하면 인슐린이 계산이 돼서 나온다는 거는 이제 그걸 어떻게 컨버팅하고 그 상수를 어떻게 정해주냐는 의료진이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인데, 이제 숙련된 의료진에 의해서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하고, 이걸 잘못 세팅하게 되면은 비유하면은, 그러니까 그 아마 그 남자 선생님들은 이제 군대 가서 이제 총 쏴보셨잖아요. 그게 0점 조절이 잘 안 돼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총을 그 잘 쏴도 계속 관역이 딴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세팅을 고쳐주는 게 또 의료진이 할 일인데, 이런 식으로 그 혈당이 이제 그 무조건 식후 혈당이 높다고 해서 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 굉장히 올라갔다가 나중에 빨리 떨어지는 경우는, 그러니까 인슐린 용량이 사실은 많은 거에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진짜로 용량이 적었으면 이렇게 한 4시간, 5시간 지나서가 올라가 있고요. 반대로 너무 용량이 많았으면 4시간 이후가 이렇게 떨어지고, 오히려 초반에 올라가고 낮아지고는 인슐린을 빨리 맞았냐, 그리고 늦게 맞았냐, 그리고 그 먹은 음식의 이제 당질 지수가 어땠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말씀드린 원리는 식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인슐린을 꼭 안 맞아도요, 그러니까 식사의 내용을 이제 조절할 때도 똑같이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칼국수 같이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도정이 된 곡물로, 그러니까 밀가루로 굉장히 대량을 먹을 때 보시면 이렇게 그 굉장히 초반에 빨리 올라갔다가 나중에 떨어지고요. 이렇게 그 피자 같은 경우 뭐 이제 탄수화물도 많고 지방도 많은 음식,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올라가는 것도 빨리 올라가는데 이제 그 길게 계속 지속이 되고, 뭐 이제 연어 스테이크 같이 뭐 그 채소와 뭐 그 불포화 지방산 뭐 이런 것들, 이제 탄수화물은 별로 없으면 또 그런 게 있으면은 초반에 떨어지고 나중에 이제 올라가고, 이런 패턴들을 나중에 보이게 됩니다. 그 제일 아마 그 제일 유용한 것이 그냥 그 당질 지수라는 개념이 사실 서구에는 굉장히 이렇게 잘 정리돼서, 내가 그 당질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을 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가 딱 눈에 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긴 있는데요. 이게 뭘 먹으라는 건지 숫자가 낮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그 머핀도 있고, 지금 뭐 별로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인데 숫자는 낮은 게 막 예로 막 제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를 모르겠고, 내가 맨날 먹는 쌀밥이 이렇게 높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좀 메시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요.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이런 음식 한번 먹고 혈당을 재보면은 이렇게 그 당지수가 높은 음식과 낮은 음식이 눈에 딱 보이니까 굉장히 이제 그 기초적인 어떤 것이 이제 건강한 식사라는 걸 아주 기초적인 개념만 딱 알려주고, 이렇게 자기가 경험을 하게 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던 것이 굉장히 좀 그 눈에 들어오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이 얘기도 이제는 많이 알려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똑같은 탄수화물을 드셔도 그 식사 섭취 순서에 따라서 많이 틀려져서,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이제 먼저 먹을 때가 이렇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나중에 먹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서 완만하게 간다. 이것이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이 현상은 사실 이제 이 페이퍼에서 보여준 게, 이 점선으로 난 건 여기 NGT라고 된 거는 당뇨병이, 그러니까 그 전당뇨병조차 없는 완전한 정상 혈당의 사람들이 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서도 당뇨병 환자의 소유가 이 정도의 반응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채소를 먼저 먹을 때가 이 녹색처럼 된다는 내용이고, 탄수화물 먼저 먹으면 빨갛게 된다는 건데요. 근데 그 현상이 이제 일반인에서도 이 정도는 나타나기 때문에 꼭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서도 그러니까 유용한 지식이 될 수가 있고, 아침을 이제 거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제 이게 그 세컨드 밀 피노미논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그 아침을 먹었을 때 혈당이 이렇게 아침에 제일 올라갔다가 그 다음 식사 때는 이렇게 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아침을 거른 상황에서는 점심에 이렇게 굉장히 수직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의 식사를 해도 저녁까지 그 여파가 간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저녁을 좀 늦게 먹으면은 이제 이렇게 똑같은 양의 저녁 식사를 6시와 9시에 먹여 보면은 6시가 그 굵은 실선이고요. 이제 9시 먹은 게 회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훨씬 더 피크가 높고 길게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서케디안 리듬에 따른 변화를 굉장히 쉽게 시각적으로 좀 알려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일단은 이제 이런 예시를 이제 실제로 그 연구가 어떻게 돼 있나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당뇨병의 이제 유형별로 이제 얼마나 이제 RCT 에비던스가 잘 갖춰져 있나를 보여준 건데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인슐린 치료 자동화하는 이제 타입 1 다이비티스는 너무나 오랫동안 스탠다드 세라피였고, 이제는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오토메이티드 인슐린 딜리버리 쪽으로까지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MDI를 하는 이제 다회 인슐린 주사를 하는 경우도 이미 스탠다드 세라피가 돼 있고, 예전에 BGM이라고 한 거 이제 체열을 해서 측정하였던 시절에는 인슐린을 이제 안 쓰는 사람한테 혈당을 측정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오버 트리트먼트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측정하는 게 이득이 증명이 안 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CGM의 경우는 이렇게 이런 환자군에서도 일부 이득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2형 당뇨병 물론 이제 1형 당뇨병처럼 인슐린 쓰는 사람에서는 그러니까 스탠다드 세라피로 이제는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거는 하루 한 번 인슐린 많은 사람은 오히려 지금 결과가 일관되게 나왔는데, 2형 당뇨병인데 약간 1형 당뇨병을 좀 닮아가서 이제 다회 인슐린 주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트라이얼은 잘 나오고 어떤 트라이얼은 좀 잘 안 나와서 여기가 아직 블라인드 스팟이라 생각해서 저희 병원은 이쪽에 연구를 한 게 있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당뇨병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좀 가벼운 환자들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연구들이 이제 좀 선구자적인 연구고, 오른쪽은 한국에서 했는데 ADH침에 잘 소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처음에 이제 체열한 사람, 계속 체열만 한 사람이 이 정도의 혈당이라 당화의 색소라면, 이제 CGM을 초반에 몇 달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CGM을 떼고 BGM만, 그러니까 혈당 측정만 하게 해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차이는 유지가 된다는 연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아주 막 어려운 교육을 하고 한 것도 아니고, 아까 같은 이제 기초적인 사항만 알려주고 환자가 그냥 혈당을 보여주니까 바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혈당을 보는 것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를 이제 인스트럭션 해주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서는 아주 인텐시브한 교육 없이도 많이 효과를 보였고요. 작년 재작년에 이제 나온 게 베이설 인슐린 하루 한 번만 쓰고 먹는 약으로 나머지를 하는 사람들,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어떨까를 봤던 건데, 여기서도 이제 컨벤셔널한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케어 세팅에서도 CGM을 주고 안 주고가 많은 차이를 이제 보여줘서 이제는 에비던스 레벨이 A로 올라갔고요. 재미난 거는 이제 쓰다가 CGM을 그렇게 해서 좋게 만든 다음에 끊어버리면은 이 파란 선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유지한 게 빨간 거고 안 쓴 게
하루에 초록색이면 파란색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이득이 한 반 정도로 줄어들더라, 그렇게 나와서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는 인슐린 쓰는 사람은 그러니까 1년 내내 계속 CGM을 쓰는 거를 보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가 이 연구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2형 당뇨병에서는 이제 1형 당뇨병처럼 그 하루에 여러 번 주사 맞는 사람들이 오히려 리절트가 좀 그 연구마다 좀 다르게 나온 면이 있었고, 아주 옛날 연구가 잘 나온 게 있었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그 혈당을 따로 측정을 하고 인슐린 조정하게 만들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거는 그때는 그러면은 대조군과 CGM군의 유일한 차이가 그 그래피컬 패턴을 받냐 안 받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이를 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지금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좀 그 블라인드 스팟이 있었는데 그걸 좀 규명하고자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비슷한 연구를 1형 당뇨병에서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1형 당뇨병의 이 그래프가 이제 그 TIR이라고 돼 있는 게요. 70에서 180 그 사이의 혈당이 하루에 몇 %냐. 그러니까 이 숫자가 좋을수록 그 혈당이 그 목표 안쪽으로 잘 유지가 됐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베이스라인부터요. 이제 그 환자의 이제 그 평소 생활보다는 그냥 좋아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착용을 해서 보여주는 것만 해도 베이스라인이 이만큼 좋아져 있는데, 그 효과는 인텐시브한 교육을 안 했을 때는 한 달만 돼도 이렇게 다시 베이스라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인슐린 사용자에서는요. 그렇다가 그 계속 이제 인텐시브한 교육한 사람은 그게 유지가 되고요. 그 연구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시 이제 인텐시브한 교육을 익스텐션 피리어드 해줬더니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회복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MDI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인텐시브 에듀케이션이 있어야 이득이 되는구나, 이걸 좀 보여줬고, 그 타입 2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 연구를 이번에 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여기 쭉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세 군으로 연구를 해서 그 한 군은 아예 이제 체열만 하게 하고, 한 군은 그러니까 저런 인텐시브한 에듀케이션을 없이 그냥 그 CGM만 붙이게 해줬고요. 한 군은 이제 스트럭처드 에듀케이션을 이제 한 달마다 하면서 봤더니 그리고 그 스트럭처드 에듀케이션 내용은 저희가 출간한 책자에 나오는 이렇게 이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식후 혈당이 높으면 그냥 인슐린을 더 많이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의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것이고, 이제 그 당질일수가 너무 높은 음식 먹은 거다. 그리고 이렇게 나올 때가 인슐린 용량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줬고, 한 사람당 평균 한 이제 한 3시간 정도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 피리어드를 다 합하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봤더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체열만 한 군이 A1C가 이 정도의 경과를 보였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CGM을 붙여주기만 한 게 이 정도,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 자체의 효과에서 떨어진 정도였다면, 이제 그 스트럭처드 에듀케이션을 해줬더니 그래피컬 패턴을 환자가 이제 해석하게 해주니까 이 정도가 떨어져서 이게 사실은 더 큰 이제 그 비중이었구나 알게 됐고, 그 TIR도 이게 그 교육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을 보여줬고, 특히 그 한 250 이상 아주 심하게 올라간 이제 그 퍼센트가 교육을 거칠수록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저혈당이 더 늘어나진 않고 오히려 저혈당은 더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2형 당뇨병에서도 이득을 보여줬고, 환자들이 만족하는 거를 그냥 조사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교육 인텐시브 에듀케이션 없이 붙여주기만 해도 이렇게 만족은 합니다. 근데 이제 성적은 그렇게 차이가 났고, 물론 이제 스캔 횟수를 하루에 한 11번 정도 인터벤션 그룹에서 했고요. 컨트롤 그룹이 한 9.5회를 했고, 이것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교육에서 났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CGM의 에비던스는 이제 잘 RCT 에비던스를 잘 갖추게 됐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걸 봐서, 그러니까 인텐시브한 인슐린 세라피 때는 이제 교육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가 결국 이제 종합적인 결론인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와 같이 뭐 인텐시브 인슐린 세라피가 아니라 그냥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한 정도 하더라도 이제 하루 한 번 정도 베이설 인슐린 쓰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프라이머리 케어 세팅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그 멀티플 데일리 인젝션 이상의 치료를 할 때는 그러니까 워낙 그 생활 습관도 중요하지만 그 인슐린 어저스먼트가 워낙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프렌드럴 인슐린을 그래픽컬 패턴에 따라서 하는 게 워낙 그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좀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교육을 한 게 좀 필요해서 그 내용들을 이런 책자에도 많이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그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처음 그 도입 부분에 말씀하셨듯이 이 당뇨나 내분비하는 분들은 이 CGM을 굉장히 아주 기본적으로 잘 아시지만 오늘 강의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유용한 그 방면이 많은 것 같고요. 우리도 많이 이 사용을 좀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 연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다음 연재는 사실 회사에서 나오셔가지고 회사 기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하실 분은 그 대웅제약의 리브레라는 기계를 아마 취급하시는데 거기서 김지영 선생님께서 그 리브레라는 기계의 장단점, 주로 장점만 얘기하시겠지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웅제약의 리브레 마케팅을 맡고 있는 김지형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제 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게 부여받은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리브레 소개를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브레는 전 세계에 1000개 정도가 넘는 이제 글로벌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속 혈당 측정기의 시장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HbA1c, 하이포글라세미아, TIR, 하스피탈라이제이션, QOL 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 영역에서 그 가치를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임상 중에서 가장 굵직한 이제 데이터 5개 정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팩트 스터디의 경우에는 타입 1 DM 페이션트 중에 이제 MDI나 인슐린 펌프를 맡고 있는 이런 환자들이 저혈당증에 대한 노출을 SMBG, 자가 모니터링 혈당 검사와 비교해서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을까를 비교해 본 연구로서 저혈당 발생을 38%에서 40% 정도까지 낮추어주면서 그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제2형 당뇨 환자에 있어서도 리플레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비슷한 연구 결과를 입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나아가서 셀피 스터디라고 해서 타입 1 DM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있어서도 타이밍 레인지가 1시간 정도 개선되고 HbA1c가 0.4% 개선되는 등 효과와 안정성을 실제적으로 입증한 연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와다 스터디라고 해서 비인슐린 치료 중인 타입 2 DM 페이션트에서 SMBG와 프리스타일 리브레의 혈당 조절 효과에 대해서 평가한 연구도 있었고요. 해당 연구에서 비인슐린 치료 타입 2 DM 대상해서 프리스타일 리브레 사용이 혈당 조절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냈고 24주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총 레트로스펙티브하고 리얼월드 데이터인 리얼라이프 스터디에서 확인한 결과는 기저 인슐린 전용 요법에다가 비인슐린 항당뇨병제를 사용하는 타입 2 DM 환자에 있어서 AD로 인한 입원에 대한 이벤트를 얼마만큼 줄여줬을까를 확인한 결과 타입 1 DM 환자에게서는 49%, 타입 2에서는 48% 정도로 감소시켜줬고 특히 기저 인슐린 치료를 받는 타입 2 DM 환자의 ADE 입원 비율이 프리스타일 리브레 사용 12개월 후 63% 감소, 이후 추가 12개월 이후에는 20%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들이라면 연속 혈당 측정기가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리브레는 1천여 개의 글로벌 데이터를 바탕으로 코리안 데이터를 리딩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는 제2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 맞춤 및 식사, 운동 교육으로 맞춤 식단을 연구했던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서 설명했듯이 다회 인슐린 주사 또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있는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한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밖에도 비만, 전단계, 임신성 당뇨 환자 등 한국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속 혈당 측정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임상 분야에서 그 가치를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는 마쳤지만 2개의 광고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리브레가 1000개 정도가 되는 글로벌 임상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메디컬
어페어라는 에보트 사이트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이트의 도메인을 치고 들어오시면은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연구의 종류와 가운데에 보이시는 아웃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런 환자군, 이거를 조건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엔드 조건으로 나오게 되는 논문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오른쪽에 abstract를 보여줘라고 이제 눌러 보시면 실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리브레의 임상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리브레 2가 그 24년도 5월 정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리브레 2는 1분 단위의 측정이면서도 블루투스 방식이기 때문에 임상적인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얼타임은 아니지만 그 정도에 준하는 임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기와 비슷하게 G7도 출시가 된다라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 연속 혈당 측정 시장이 그만큼 많이 흥행하고 확대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임상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임상가 선생님들과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휴원스에서 나오셨는데요. 덱스콤이라는 그 기기에 대해서 지현진 선생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휴온스에서 덱스콤 마케팅을 하고 있는 지현진 PM입니다. 저는 오늘 우선 순환기내과 교수님들께 소개를 드리는 자리라 이형 당뇨 환자, 특히 인슐린 치료 중인 환자에게 실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가 사용이 되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저희 덱스콤 제품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진상만 교수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했을 때에는 자가 혈당 측정으로 발견되지 못한 고혈당이나 저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당뇨 환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더 디테일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덱스콤은 리얼타임 CGM으로서 파워풀하고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왔고, 그리고 유일하게 예측 알람을 제공하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CGM입니다. 저는 이런 덱스콤을 혈당 변동성이 크거나 인슐린 치료 중인 환자에게 꼭 필요한 기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앞서 계속 소개해 주신 것처럼 덱스콤은 리얼타임 CGM으로 분류되는 기기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당뇨연합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ISCGM에 비해서 스캔 없이도 데이터가 전송되거나 이를 통해서 어떤 조치 없이도 사용자가 경고를 받아볼 수 있다는 이점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ADA 진료 표준 지침에서도 MDI를 적용 중인 환자 또는 베이잘 인슐린을 사용 중인 환자에 있어서 ISCGM에 비해 더 높은 근거 수준으로 리얼타임 CGM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덱스콤 G6로 연구된 자료인데 ISCGM을 쓰던 환자가 덱스콤 G6로 변경했을 때 TIR이 6.5% 더 유의하게 높아지고 반면에 심각한 저혈당 도달 시간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CGM을 사용하는 이형 당뇨 환자의 하루를 혈당 수치와 함께 도식화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경고 기능을 통해서 미리 저혈당을 예방하거나 또는 식사 후에 더 걷고 또 저녁에는 고혈당 피크를 확인하고 내가 투약을 까먹었구나 하고 메디케이션을 수행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는 클라리티라는 웹페이지에 누적이 되어서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TIR 통계나 AHP 보고서 같은 강력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껏 덱스콤 CGM은 인슐린 사용 환자에게 특히 이형 당뇨 환자에서도 어떤 이점을 주는지 명확하게 증명이 되어 왔는데요. MDI 사용 중인 환자뿐만 아니라 베이잘 인슐린을 사용 중인 환자에서도 CGM 사용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 A1C가 유의하게 감소함을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왔습니다. 임상적 지표는 A1C에 국한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목표 내 혈당 유지 시간은 증가하였고 180mg 데시리터 또는 250mg 데시리터를 넘어가는 고혈당에 머무는 시간도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순환기내과에서는 더 화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가 자가관리 측면에서도 덱스콤 G6를 사용했을 때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식사 선택이나 또는 운동을 더 하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 받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증명된 기기인 덱스콤은 언제나 먼저 알아차리고 환자의 안전을 지킵니다. 덱스콤은 사전 예측 알람을 제공하는 유일한 CGM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55mg 데시리터 이하로 떨어지는 저혈당이 발생하기 20분 전에 미리 알람을 제공해서 환자가 미리 대처하고 이로 인한 반동 고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환자가 이를 인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노인이거나 또는 소아 환자여도 괜찮습니다. 같은 데이터와 같은 경보를 10명의 팔로워가 결과를 전송받아서 환자를 함께 돌볼 수 있습니다. 이형 당뇨 환자에서 CGM 사용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저혈당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비율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후년에는 새 모델인 덱스콤 G7이 시장에 출시 예정입니다. 더 작아진 크기, 그리고 트랜스미터 일체형 센서, 더 짧아진 준비 시간으로 G6 대비 G7을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자는 하나의 앱에서 실시간 연속 혈당 측정값뿐만 아니라 클라리티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던 TIR 정보나 다른 여러 데이터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데이터 접근성 또한 개선되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 더 정확하고 더 쉬운 그리고 더 다양한 환자군의 처방이 가능한 G7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G6와 다르게 트랜스미터가 일체형이 되면서 10일 단위로도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크게 CGM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패널 디스커션 우리 사회자께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로는 순환기내과 교수님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삼성서울병원의 순환기내과 김지훈 교수님,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의 윤민주 교수님, 그리고 고대구로병원의 이성기 교수님이 계시고요. 온라인으로 두 분이 참석하겠습니다. 대한디지털임상의학회 회장님과 부회장님이신 홍광일 선생님과 그리고 김한수 선생님께서 참석하여 계십니다. 먼저 패널 디스커션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기습 질문을 먼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 CGM을 해보신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착용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두 분이나 계시네요. 두 분 계시고요. 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회장님께서는? 한 2, 3년 전인가 그때 심전도 롱데이 패치가 나올 때 같이 많이 출시가 돼가지고 뭐 공짜로 하나 주길래 붙여봤었는데 재밌습니다. 내가 뭐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 이게 어떻게 올라가고 굶으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그 혈당 어디까지 내가 떨어지는지 그리고 왕창 밥을 먹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인포메이션 같습니다. 아직 당뇨는 정상이니까. 그런데 당뇨 있는 분들은 아마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김지훈 교수님 어떠셨어요? 저도 한 2년 정도 전에 그 샘플로 하나 주셔가지고 착용을 하고 한 5일 정도 착용했던 것 같은데요. 샤워할 때 조금 불편한 거 말고는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혈당 재다가 실시간으로 좀 밥 먹으면 바로 반응 오거든요. 술 마셔도 바로 반응 오고.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 청중분들께서도 이렇게 이제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도 직접 본인이 해보신 경험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본격적으로 패널 디스커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해 주시죠. 제가 일단은 저희가 내분비내과의 전공이 아닌 걸 감안하고 제 질문의 이런 정도를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아까 진상만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게 아까 오차 범위에 대해 뭐 10% 이런 기준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특정 샘플 대 샘플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오차인지 감이 잘 안 와서 혹시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 가능하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제로 이제 혈당 측정기로 잰 것과 연속형 기계로 쟀을 때 차이는 어느 정도가 되는 건지 좀 저희가 와닿게 부탁드립니다. 10 아니면 20 뭐 이런 정도?
일단은 이제 그 마드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그 연소혈당 측정에만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검사 장비의 이제 정확도 할 때 얘기인데 그 저게 그 mean of 이제 absolute relative difference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혈당이 뭐 실제가 100인데 뭐 CGM이 150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그 absolute difference가 5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평균 값을 이제 구해서 이제 원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그 오차가 절대값 10%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마드값이 10%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쓰시는 이제 그 혈당 측정 정도의 오차, 그러니까 그 아주 크지 않은 오차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인슐린을 이제 이 값에 준해서 인슐린을 조정을 해도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은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절대 그 격차를 이제 그 실제 값으로 나눴을 때 10%가 안 되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세 분의 강의 잘 들었고 심장을 전공하고 있지만 내과 의사적인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러한 제가 이해하기로는 서브큐에 침을 꽂아가지고 이제 혈당을 측정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이러한 측정 값이나 이런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전통적인 당화혈색소는 빈혈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뭐 저희가 뭐 신부전학회 디지털 위원회이기도 하지만 신부전이 있거나 CKD가 있으면 뭐 부종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지표가 변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혈당 측정이 뭐 제한점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뭐 오차 범위가 있는지 또 다른 요인을 받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A1C보다는 그냥 그 이 체열할 때, 그러니까 체열로 혈당 측정하는 거랑 원리가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그 저게 이제 그거에 간섭을 하는 이제 상황이 이제 정확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물리적으로 눌리는 것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붙이고 초반에 그런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서 이제 처음에 그 인플라메이션이 생겼을 때 이제 그때 조금 그 부정확해지는 것도 하나가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처음에 그래서 셋업이 될 때요, 그 알고리즘에 관여를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그 붙이자마자가 혈당 변동이 굉장히 큰 상황이면은 그 아무래도 그 알고리즘이 많이 좀 고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취침 전에 붙이는 게 좋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점점 중요성이 이제 떨어져 가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이제 그 아스타민오펜도 처음에 말씀드렸었고, 그 뭐 바이타민 C 뭐 굉장히 고용량이면은 좀 줄 수 있고, 아스타민오펜은 지금은 이제 뭐 그 이미 그 정도 영향을 줄 정도 용량이면 이제 그 허가 용량을 넘어가는 거라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그 아직은 이제 아까 그 일부 회사 거는 아직은 이제 영향을 좀 줍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 예. 신부전 약이나 이런 예. 부종이나 아니면 뭐 이게 굉장히 오비지하다거나 뭐 띵하다거나 이런 팔뚝깨가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선생님? 예, 그거는 그렇게 그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거 체열해서 했을 때랑 기본적인 그런 원리는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성기 선생님. 네, 저도 너무 흥미로운 주제 잘 들었고요. 저도 제 직접적인 경험은 없지만 제 와이프가 이제 잠깐 찬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연수 갔을 때 이제 아시는 분이 이 CGM을 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 와이프가 이제 내당 능장애,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처럼 약간 혈당이 좀 보더라인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혈당을 측정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높지 않네 이러고 지내다가 미국에선 굉장히 CGM을 많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커머셜도 많이, 그러니까 광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왜 안 써? 한번 써봐. 그럼 이제 본인 거를 이렇게 달아서 달았는데,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핸드폰 싹 대면 바로 혈당이 나오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지도 스스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와이프가 원래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운동하러 나가자 혈당이 갑자기 150 넘었다는 둥 뭐 이러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게 되고, 이런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지금 저희가 계속 말씀 주신 내용들은 이제 당뇨, 1형 당뇨, 2형 당뇨,
이런 당뇨가 이제 있고 이런 분들의 혈당 조절도 물론 있겠지만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서 이 식단 조절이나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에 충분히 도움이 많이 돼서 실제 진성 당뇨로 넘어가는 어떤 찬스도 좀 줄여주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미 많이 범용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제가 외래에서 당뇨 환자들 보면 저 CGM 하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방이 비싸나요, 선생님? 이제 이거를 사실 이제 한 번 하는 거는 이제 그 가격 부담이 뭐 그래봐야 이제 뭐 그 한 번 할 때 이제 뭐 리브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하여튼 10만 원 정도 쓰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걸 1년 내내 쓴다고 생각하면요. 이제 그거는 보험 없이는 좀 그 선뜻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부자가 아니면요. 그래서 지금에서 그 1년 내내 하는 거는 또 다른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1형 당뇨병만 그게 그 보험이 되고 있고 그 2형 당뇨병에 인슐린 쓰는 사람들로 그걸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런 이제 뭐 프리다이비티스나 뭐 먹는 약만 먹는 2형 당뇨병이면 그 사실 1년 내내 하는 거를 보험을 앞으로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이득의 크기 자체가 이제 1형 당뇨병으로 갈수록 큰 거니까 나라에서는 이제 예산을 이제 그쪽으로 몰아주는 게 당연한 거라서요. 이제 그래도 그런 경우도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 하는 거를 보험해주고 이 정도는 좀 그 앞으로 추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패널 선생님 질문 있으신지요? 홍광일 선생님 그리고 김한수 선생님 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수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들었고, 저는 사실 1차 의료 하면서 저희 환자들 꽤 여러 번 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그 혈당을 재므로써 치료자가 자신이다. 그런 개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사실 이거는 자기가 라이프롱 계속 가면서 자기가 관리하는 병이고, 의사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자기가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혈당을 계속 모니터링 한다는 거가, 내가 음식을 먹으니까, 쌀밥을 먹으니까, 뭐, 30분에 얼마 올라가더라, 1시간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뭐, 과일 먹으면 어떻게 되더라, 이런 거를 본인이 하면서 계속 이렇게 캐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내가 해보니까 그런 거를 그 혈당이 막 이렇게, 내가 밥 먹고 나니까 막 25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 30분 하니까 뭐 180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간증하듯이 한단 말이죠.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치료의 만성질환의 주체가 자기이고 내가 이거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거를 주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강의 잘 들었고요. 네. 혹시 진상만 교수님, 저희가 보통 보면은 당뇨를 체크할 때는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뭐 혈당 체크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그러거든요. 집에서 체크하고 왔는데 병원에 체크할 때도 좀 다르고. 근데 이 CGM에 대해서는 우리가 혈당을 체크를 블러드에서 좀 뽑았을 때하고 간질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 어떤 거가 왔다 갔다 할 때 좀 어떤 걸 좀 더 믿게끔 설명을 좀 해야 되나요? 사실 뭐 그 골드 스탠다드는 이제 그 아예 체열해서 병원에서 체열한 그 기계로 돌린 거가 이제 골드 스탠다드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체열하는 혈당 측정기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동안에 우리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정확하다고 믿었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 기기도 이제 지금의 최신 세대의 CDM 정도의 정확도라서 생각보다 오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이제 병원에서 그 체열 제대로 해가지고 검사실에 보내서 하는 이제 그 혈당값만큼의 그 정확도를 애초에 사실은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그냥 잘못 알려졌던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것도 많이 화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러면 이제 삼자를 비교하면요. 그러니까 진짜 병원에서 검사실에 맡기는 글루코즈하고 이제 체열을 하는 혈당 측정기하고 CGM을 비교해 보면,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제일 최신 기계를 이제 기준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그 골드 스탠다드 이제 검사실 그 빼고는 두 기계의 정확도는 이제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데, 한 시점에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그 혈당에서, 그러니까 그 포도당, 그러니까 간질액 포도당이 이제 그 딜레이 되는 것이 이제 항상 그 일정한 시간을 거쳐서가 아니라 그 어느 때는 짧고 어느 때는 길게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는 그 순간대는, 그러니까 그 CGM이 아니라 그냥 그 체열한 거를 믿으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좋고요. 하지만 이제 그 스테이블한 이제 상황에서 할 때에는 사실 두 기계의 정확성은 그냥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딜레이 그리고 타임이 김 교수님 혹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스타미노펜을 썼을 때는 CGM에서는 아까 이제 좀 더 높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샘플할 때는 그런 거는 바이타민 C라든지 다른 것들은 영향을 받지만 그렇게 설명하진 않는데요. 혹시 이유가 좀 있나요? 혹시 그거는 어떤 기전 같은 거나 이유나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블러드 글루코즈를 잴 때랑 효소는 같은 거를 쓰는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전기 신호로 전환할 때가 그 아세토아미노펜의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의 기기들은 그거를 많이 낮춰가지고 뭐 엄청난 고용량이 아니면 이제 그런 간섭을 안 받게 만든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연이은 질문인데요. 딜레이 타임이 그러니까 혈액에서 혈장으로 가는 인터스텔 스페이스로 가는 그 시간일 텐데, 우리 신부전환자 같은 경우에는 부종이 뭐 심하다든지 또 아니면 올드에이지에서 그 동맥경화나 그 아테리올러 스클레로스가 심하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더 딜레이가 더 심한가요? 어떻습니까? 그 문제도 이제 그 스페시픽한 파퓰레이션에서 또 그 검증을 또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그 나와 있는 거는 그런 이제 ICU 세팅에서요. 그러니까 퍼퓨전이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서 좀 이게 과연 이제 믿을 수 있겠냐 많이 그 우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나온 연구들은 이제 그런 세팅에서 이제 퍼퓨전 떨어진 사람에서도 그래도 그냥 그 크게 정확도가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게 지금까지의 결과인데요. 네, 그런 이제 신부전환자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이 연구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온라인에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연소혈당 측정기도 침습형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아까 하셨을 때 약간 따끔거린다 이런 얘기 하셨으니까요. 혹시 비침습형 연소혈당 측정기 개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진상만 교수님 어떠세요? 네. 그래서 훨씬 아직은 갈 길이 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나오면 또 CGM 전문가 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비침수형을 개발할 필요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워낙 지금은 이제 연소혈당 측정 정확도가 훨씬 더 좋고요,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기기가 개선이 되면서 좀 크기도 작아지고 그 인서션 할 때 뭐 불편함도 훨씬 더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정확도 차이가 있는데 굳이 비침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회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이 말에 이제 반대 의견도 있고요. 그러니까 비침습을 개발한 사람들은 이게 되게 오랫동안 사실 이걸 개발한 겁니다. 근데 계속 성공적인 결과는 못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래도 이제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이제 속에 이제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허들이 하나하나씩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는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중분들께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신 분이 간혹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잠깐의 틈을 타서 실제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잠깐씩 설명해 주시죠. 담당자, 예, 네.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사이즈가 어떤지. 네. 네, 우선 리브레 1의 이제 그 제품을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리브레 2가 내년도에 나온다고 하지만 이제 생김새 포장까지도 이제 거의 유사합니다. 이제 열어보시게 되면 두 개의 디바이스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연속 혈당 측정 센서가 되겠고요. 얘는 슈터가 되겠습니다. 얘를 개봉한 후에 이것을 연결해서 이쪽에 주로 여기 팔뚝에 장착을 하게 되면 클릭만으로 바로 펀치식으로 이제 부착이 되게 되고,
14일간 센싱이 되게 됩니다. 물론 1시간 정도 이제 센서 안정화 작업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리브레 링크 앱을 깐 핸드폰으로 태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리브레 2가 나오게 되면 이건 블루투스 기능이기 때문에 별도의 태깅 없이 8시간 축적된 데이터를 끌어들이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 기능이고 1분 단위의 측정이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끊겼을 경우에 8시간 데이터가 딸려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저혈당 알람이라든가 고혈당 알람 그리고 블루투스가 끊겼을 때 연결해달라는 알람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블루투스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태깅을 할 수도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리브레 1 대비 2가 많이 범용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비교해 주세요. 가격 어때요? 네. 리브레 아, 1하고 2하고. 네, 리브레 1이 온라인 가격으로 104,500원에 구입 가능하시고요. 저희 리브레 2가 그에 준하는 동일한 가격으로 이제 세일즈할 전망입니다. 아까 진상만 교수님께서 이제 좀 언급을 하셨던 부분이 있으셔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리브레 2와 그리고 리브레 3는 2가 나온 시점에서 빠르게 앞당겨서 3를 출시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점차 국내 시장에는 리브레 2와 3가 공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림을 그려 나가고 운전으로 있습니다. 표기하면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네, 리브레 2는 지금과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근데 리브레 3는 5유로화 정도라고 합니다. 5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덱스콤 G6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터라고 센서를 삽입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터 밑면에 이제 이렇게 센서가 같이 붙어 있게 되고요. 이거를 먼저 복부 이렇게 센서의 어플리케이터 여기 주황색 부분을 딸깍 눌러서 센서를 먼저 착용을 하신 후에 이렇게 생긴 트랜스미터를 별도로 연결을 하시면 이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송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7이 출시가 되면 이게 분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로 일체형으로 나오고 크기는 한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많이 감소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사용이 편리하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은 어떤가요? 저희가 지금 G6 같은 경우에는 월 가격으로 했을 때 30만 원 정도를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보험이 적용 안 된다고 했을 때 근데 이게 트랜스미터가 90일 사용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90일을 쭉 연속해서 쓰시는 타입 1 환자분들 대상으로 많이 판매가 됐었어요. 그런데 G7이 나오면 10일 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한번 열을 쓰실 때 10만 원 수준의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진상만 교수님 사용을 하는 거는 좋은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 동안 계속 쓰기에는 비용적인 부담이 있고 사실 이제 실제로 처방을 내실 때도 그 비용을 고민을 좀 많이 하시나요? 만약에 제1형 당뇨가 아니라면. 그래서 일형 당뇨병이 그러니까 아니라면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1년 내내 처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또 다행인 것은 이제 그 인슐린 치료를 할 때처럼 이제 그 1년 내내 쭉 해야만 의미가 있지는 않아 갖고요. 그러니까 뭐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때는 뭐 몇 달에 한 번만 하거나 뭐 심지어 뭐 1년에 한 번만 하더라도 안 한 거에 비해서 뭔가 그 주는 메시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도 활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요?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리브레하고 아까 덱스콤은 혹시 그러니까 붙이는 부위가 리브레는 배에다 혹시 팔 말고 그러니까 배에다 붙여도 되는지요? 그리고 덱스콤은 또 마찬가지로 부위를 좀 다르게 붙여도 되는지요?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리브레는 배보다는 팔뚝에 이제 부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팔뚝이보다 이제 측정이 정교해질 수가 있고 이제 사용자의 편의도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센서 자체의 크기가 작아서 더더욱 팔뚝 부착이 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덱스콤 G6 같은 경우에는 복부가 이제 지금 승인이 된 부착 위치이고요. G7이 나오면 팔뚝도 허용이 될 예정이라 더 다양하게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브레하고
리브레하고 덱스콤이 팔뚝에 붙이고 배에 붙이고 이런 붙이는 부위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크기는 거의 비슷하다는 의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이 조금은 차이가 나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보시고 또 처방을 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디지털 헬스 연구회 제3차 웹 심포지움을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마치기에 앞서서 회장님이신 최동주 교수님의 마치는 인사 말씀 계시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 3회 이제 웹 심포지움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들어오시는 여러 청중께서도 많이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 그 웹 심포지움은 앞으로 또 계속 매달 될 것이니까 기대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기다리고 계시죠? 다음 심포지움입니다. 다음 심포지움의 주제는 모두 궁금해하시는 영상 AI입니다. 영상 AI 어디까지 왔나? 영상 AI 어디까지 왔나에 대해서는 12월 18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1,500분께서 사전 등록을 먼저 해주셨다는데 이 사전 등록하신 분들의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얼마나 준비를 잘해야 될까 저는 먼저 걱정이 앞섭니다. 자, 지금 심포지움을 마치기에 앞서서 명강의를 해주신 명강의를 해주신 진상만 교수님과 그리고 두 분의 업체분들께서 감사드리고 좌장님이신 최동주 교수님 그리고 열띤 토론을 해주신 전체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감사드리는 것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포지움을 참석하셔서 들어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